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맨큐의 거시경제학 이번 시간에는 챕터 14장 개방경제에 관한 재논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명 먼델 플레밍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다가 환율 제도까지 같이 더해 가지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인트로 측면에서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자, 교재 387페이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일 위에 노벨상을 받은 로버트 먼델 교수가 세계는 아직 폐쇄 경제 체제를 유지하고 있지만 각 지역과 각 국가들은 점차 개방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게 개방까지 신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고려를 한다는 것이죠. 자, 국제 경제 상황은 금융 통합의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정책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경제 정책은 재정 정책과 통합 금융 정책이 있는데 이렇게 개방되는 국제 경제 시장까지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선 내용 첫 번째 줄 보시면은요. 정책 입안자들은 금융 재정 정책을 실시할 때 그렇지 우리나라 이 자국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어떤 해외에 어떤 충격, 영향을 미치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외 경제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을 받기도 하고요.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로 환율을 이용해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래서 경제 전체가 국내 경제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국가에 미치는 영향까지 고려하게 되고요. 특히 다른 국가까지 영향 미친다, 해외에 영향 미친다. 여기서 어떤 거를 좀 더 감안할 거냐면 재화랑 용역이 재화와 서비스라고 쓸까요? 서비스가 국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국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자, 상품과 서비스에 이동하는 거 외에 자본이 또 국제적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본까지도 국제적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국제적인 이동과 관련해서요, 우리는 재화, 용역, 그리고 자본 이렇게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겁니다. 자, 이걸 이제 고려해 가지고 거기 두 번째 단락 보시면 총수요에 대한 분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총수요 곡선과 관련한 분석을 살펴봤는데 이 분석에서 국제무역과 금융을 더하게 될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걸 더하는 거지. 더하기 국제무역과 그리고 국제금융을 같이 짬뽕을 시킬 겁니다. 이게 이제 국제경제학에서 좀 많이 다루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합치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총수요 관리 모형에다가 국제무역과 국제금융까지 같이 아우르는 모형을 우리가 살펴볼 텐데 자, 이걸 이름을 하여 대표적으로 뭐라 그러냐면 먼델 플레밍 모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위에 있는 이 먼델 플레밍 모델 위에 있는 플레밍 교수는 이제 돌아가셨고요. 먼델 교수가 살아 생전에 99년도에 노벨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플레밍 모델 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면 별거 없고 기존의 총수요 모형에서 국제시장까지 같이 고려한다. 자, 먼델 플레밍 모델은 ISLM 모형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두 모형 모두 재화시장과 화폐시장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고요. 더 나아가서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IS 모형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ISLM 모형에다가 이제 국제 수지를 고려하는 그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아니면 환율을 고려해서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가는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하에서 자,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 보시면 ISLM 모형은 폐쇄 경제를 상정했는데 여기서는 개방 경제야. 소국의 오픈 이코노미입니다. 개방 경제를 기본적인 베이스로 깔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면은요. 자, 극단적인 가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완전 자본 이동이 가능한 한 소국. 네, 이게 국가 규모가 작다. 요거보다는
자본이 손쉽게 이동을 하는 개방 경제인데 대국에는 다른 나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 주로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럴 수 있겠죠. 이 소국이다라고 하면 해외에서 결정된 여러 가지 이자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고정됐다라고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거기 보시면 완전 자본 이동이 가능한 한 소국 개방 경제를 분석 모형으로 하고요. 각국 경제는 세계 금융시장에서 원하는 만큼의 돈을, 자본을 차용하거나 대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소국이라는 것은 이자율이, 국내 이자율이 해외 시장의 이자율과 같은 고정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어서 국내 시장의 이자율을 R이라 그러면 해외 시장의 이자율을 이렇게 스타를 붙일게요. 네, 그렇게 가격을 받아들인다. 프라이스 테이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먼델 교수님은 아니 소규모 개방 경제 좀 이거 애매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시기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유 이거 공부하는데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한번 살짝 볼게요. 그 중간에 인용된 문구 보세요. 가능한 한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결론을 제시하고 이 단순화를 위해서 우리가 이런 모형을 상정하는 거예요. 단순화. 모형이라는 게 원래 이제 복잡한 현실을 단순화시키는 것이죠. 정책적 의미를 가장 명확한 형태로 도출하기 위해서는 해외의 일반적인 이자율 수준과 다른 이자율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극단적인 자본 이동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해외보다 이자율이 좀 높으면 자본이 들어와서 이자율이 낮아져서 해외 시장 이자율과 세계 시장 이자율과 동일하게 된다는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정책적인 측면에서 명확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이 장점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러한 가정이 심플하지만 현실을 지나치게 극단화시켜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지만 국제금융 관계가 추구하는 전형적인 상황을 잘 설정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취리, 암스테르담, 브뤼셀과 같은 금융 중심지의 현실과 부합한다. 그러니까 금융이 잘 발달된 중심지에서는 아니 오히려 이 모형이 잘 부합한다. 중심지에 대한 설명력이 높아.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곳에서는 당국자들이 이미 금융시장을 조절하고 해외 영향력을 격리시키는 능력에 한계가 있음을 인정하고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이런 상황에서는 이 규모가 작은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자율을 조정해서 세계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음을 이미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대한 뉴욕 금융시장에 의해서 상당히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캐나다의 경우 또 캐나다 같은 경우도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정리하면 다음 줄에 이렇게 단순한 완전히 소국 개방경제 모형이라는 게 적용하기 쉽고 설명하기 쉬운 그런 측면에서 유용하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각주 이번에 보실까요? 맨 밑에 가보시면 미국처럼 규모가 큰 개방경제 같은 경우는 좀 적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국은 금융시장이 발달하고 영향력이 크잖아요. 적합하지 않을 수 있어요. 대국 모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 뒤에 보론으로 부록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응용해서 살펴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먼델 플레밍 모델에서요 얻게 되는 교훈은 개방경제 형태가 환율 제도에 의해서 의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어디에 반영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게 환율에 반영이 돼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자, 여기서 환율 제도 이것도 볼게요. 크게 고정환율 제도가 있고 변동환율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이고요. 이 환율 제도에 따라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통화정책이 어떤 게 더 우월한가 요거에 대한 효과를 비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우선 변동환율 제도에서는 중앙은행이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따라서 환율이 조정되는 것을 허용. 말 그대로 환율이 오르락 내리락
조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율 제도 요거 살펴봤을 때는 두 가지의 환율 제도가 있어요. 변동 환율 제도가 있고요. 변동 환율. 네, 그리고 고정 환율 제도가 있습니다. 고정 환율. 그러면 여러분 정책에 대한 효과를 얘기할 때는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표현할 수 있겠죠. 변동 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이 효과적일지 금융 정책이 효과적일지, 고정 환율 제도에서 재정 정책이 효과적일지 금융 정책이 효과적일지 그걸 살펴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변동 환율 제도는 말 그대로 환율 2라고 쓸게요. 오르락 내리락 변화하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경제가 고정 환율 제도에서 어떻게 되는가 얘기할 때는요. 환율이 어떤 일정 수준에서 고정 이렇게 시키는 겁니다. 네, 그러면 각국은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되는가? 요것을 우리가 살펴보긴 할 거예요. 자, 마지막 단락 보시면 개방경제, 거시경제학과 관련해서 많은 문제들이 최근 들어 뉴스에 등장하는데 우리가 2009년에 피그스라고 하죠. 그리스를 중심으로 한 많은 서유럽 국가들 중에서 재정 측면에서 문제를 직면하게 됩니다. 자, 특히 그리스가 심각한 재정 곤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요. 고정환율 제도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 공동통화를 많은 유럽 국가들이 채택한 경우에 대해서 의구심입니다. 그러니까 EU가 통합하면서 고정환율 제도를 적용하게 되면서 근데 이것 때문에 그리스나 많은 나라들이 재정 적자가 심각해지는 상황을 겪게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거 유로화 통화시킨 거 이거 잘못된 거 아니야? 그런 비판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살짝 살펴볼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각국이 또 자국의 통화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각국의 필요에 따라서 금융정책 및 환율정책이 보다 용이하게 조정될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조지 W 부시나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포함하여 많은 미국의 정책 입안자들은 중국 같은 경우도 약간 고정환율 제도를 취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럽 국가라든가 유럽의 많은 국가 또는 중국 이런 경우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국 달러화에 대해서 자국 통화의 가치가 자유 변동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약간 고정적으로 환율을 유지하는 이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을 토로하게 되었고요. 중국의 위안화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자국의 상품이 싸게 먹히게 되는 거니까 해외에서 수출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자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만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자, 인트로 측면에서는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ISLM 총수요 관리 정책에 대해서 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개방경제 하에서 특히 소국의 완전 개방되는 그런 상황을 전제로 하는 먼델 플레밍 모델을 통해 가지고 좀 더 각각의 환율 제도에 맞춰서 정책 당국자의 재정 금융 정책이 어떤 게 효과가 있는가 그걸 살펴보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먼델 플레밍 모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